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강자인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미국보다 약자이다.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보다 강자인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는 약자인 주제에 미국을 상대로 지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쉽사리 끄지 않고 되게 오래 간다는 얘기죠. 군사적인 강자 약자의 관계와 지정학적인 약자와 강자의 관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지각판과 서방이라는 지각판이 맞부딪히는 단층선이란 겁니다. 그 단층선에서 지금 펑 터진 게 바로 전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와 서방의 일대 격돌로 되고 있는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그 군대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지, 기습적으로 침공한 지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침공당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은 이번 전투가 과거 2차 대전의 벌지 전투 같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전혀 못하셨죠. 예.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 그 도네츠크하고 그 루안스크가 지금 그 러시아군의 점령지였고요. 동부전선. 예. 그래서 러시아군이 그 서쪽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그 우크라이나군도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상당히 강력하고 촘촘한 방어 진지를 그 구축해 놨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그 거기를 공격할 때 엄청나게 고전을 했었고, 따라서 진격 속도가 상당히 느렸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군이 전진은 하지만 그 거의 뭐 달팽이 걸음 속도로 전진을 하면서 공세의 주도권을 러시아군이 잡고 있긴 하지만 아주 그 뭐랄까요, 획기적으로 아주 그 근본적으로 전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선이 고착화되는구나, 아니면 정말로 전쟁이 장기화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깜짝 놀라게 정말 그 기습적인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이 이루어져서요. 저도 놀랐고 전 세계가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이 알았을까요? 이런 걸 미국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의를 하고 할까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확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내지는 이 방어전은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해야 될 권리겠지만 공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상당히 파격적인 어떤 전세 변화를 이루려는 어떤 그런 승부수가 과연 미국의 어떤 허락 없이 아니면은 용인 없이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는 또 외신이라든지 해외 전문가도 없고 그러겠지. 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백악관의 관심은 지금 이게 아닐 거고. 맞습니다. 외신 보면 한 30-40km 정도 이제 러시아 영토로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죠? 93개 정도의 마을을 점령했다, 확보했다. 마을들이라는 게 있는데 뭐 큰 도시는 아닌 거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뭐 이렇게 우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농담 비슷한 얘기인데,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요, 한국에 오면요, 특히 이제 우리 서울에 오면은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는 산이 있구나. 그 사람들은 산을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러시아 남부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야말로 평지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남산 정도만 되는 산도, 서울의 남산 정도만 되는 산도 이게 엄청나게 신기하게 느껴져가지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신기하다가 한 2-3일 지나면 이게 뭐랄까, 답답해 한다고 합니다.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시야가 쫙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고향의 모습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탁 트인 평원이 없기 때문에 지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열흘 전쯤에 이런 획기적인 어떤 전선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주 쪽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네.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이 서울의 몇 배의 면적을 차지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시민들께서 야, 서울의 몇 배 면적이 어마어마한 면적이겠구나라고 그 생각하시는데 조금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서울 같은 지역에는 엄청나게 인구 밀집 지역인데 이 쿠르스크 지역은요 그야말로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한 몇 킬로미터 간 다음에 띄엄띄엄 한 20명, 30명 정도의 사는 그 마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몇 킬로미터 더 가야지 사람 인적이 보이는 그런 식의 곳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점령이라고 하지만 그 사실은 점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속으로 기동하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쭉 밀고 나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깃발 꽂고 사진 찍은 다음에 네. SNS에 올리고 정부에 보고한 다음에 전 세계에 우리가 여기 점령했다라고 선전하고 또 쭉쭉쭉 밀고 나가서 또 다른 곳에 깃발 꽂고 여기도 러시아 영토인데 우리 우크라이나 군이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이미지를 전달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인구 밀집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 몇 배 면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비유는 조금은 뭐랄까 달리 좀 네. 받아들일 필요가 워낙- 있습니다. 또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네. 예. 포로들 잡힌 저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예. 일단 러시아 병사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후방은 아니지만 예, 예. 설마 뭐 공격해 올까 생각하다가 그냥 우수수 그렇죠. 수천 명이 벌써 예, 잡혔더라고요. 예, 예. 근데 되게 젊은 병사 어느 전쟁이 뭐 참혹하지 않은 건 그렇죠. 없지만 젊은 병사들 이렇게 눈 가리고 손 예. 결박돼서 이렇게 수백 명이 잡혀가는 거 보니까 참 예. 참담하더군요. 그 사실은 그 실전 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잡히더라도 눈빛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10대 중반 후반의 그러니까요. 뭐. 소년들이고 네, 그냥 시골 청년들 예, 예. 그 군복 입혀놓은 것 같은. 예, 그 아주 불안한 눈빛. 그러니까 네. 전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 결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그 가슴 아프기도 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2천 명인가 보도 보면 2천 명인가 저 포로를 예. 잡았다는데 예. 그 동안에 개전 이후에 양측이 포로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기 자주는 아니지만 네. 제가 기억하기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아, 있군요. 서로 협의해서 네. 포로를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많은 포로를 잡아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포로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그 이후에 협상할 때 좋은 카드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네. 의도도 보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거기서 포로로 잡힌 어느 청년의 어머니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편지를 써서 호소하고 또 푸틴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예, 예. 참 뭐라 세상은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전쟁은 참혹하지만 예. 그렇죠. 참전국 러시아의 어머니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편지를 쓰니 젤렌스키의 의도는 뭡니까? 예, 저기 한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도를 보려면 하여튼 좀 우리가 지도를 좀 네, 봐야 네, 필요가 네. 있는데요. 한번 제가 지도를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네. 제가 그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좀 보기 편하시라고 모스크바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봤고요. 네. 그다음에 저 키우 네, 수도고요. 키우를 그 표시해봤고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바로 여기 제가 파란색 점으로 찍어놨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들어간 지역이고요. 쿠르스크? 예, 네. 그러니까 쿠르스크 주죠. 그래서 이제 쿠르스크 주의 중심 도시가 바로 쿠르스크고 네.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쿠르스크란 그 지명이 정말로 낯익은 지명일 것입니다.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대규모의 기갑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943년 여름에 러시아가 방어하는 상태에서 그 독일이 이쪽에 기갑 부대를 그 대량으로 투입해서 네. 전세를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독일의 공격이 실패하고 러시아군의 방어가 성공하면서 그 이후로는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한 번도 공세를 취하지 않고 못하고 네. 계속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밀리는 어떤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2024년도에 이 쿠르스크란 그 지명이 전 세계 군사사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이제 군사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의 그 초점에 그 관심의 초점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 남쪽 지역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500km입니다. 예. 서울 부산이에요? 예, 네. 500km가 아마 부산에서 한 뭐 평양 그쪽까지 아마 거리일 텐데요. 그러니까 서울 네, 네. 약간 더 올라가겠죠. 네. 뭐 개성까지 갈 개성 수 정도 있겠네요. 되겠네요. 예, 갈 수 개성 정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쿠르스크 지역이 평원지대고 인구 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쭉 밀고 올라가서 모스크바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 계속 그 방어가 강화될 그렇겠죠. 것이고요. 네. 인구 밀집 지역이 나타나면서 그 제한된 병력으로 또 보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의 그 전격전이 그러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때 처음에 이제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이 그 너무너무 허술하게 쿠르스크의 방어가 뚫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전전하다 보면 모스크바까지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목표가 모스크바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예상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일 것이고요. 그래서 요 그 쿠르스크 지역이 방비가 약하니까 이쪽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전 세계의 그 뭐랄까 관심을 끌어 모으는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제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젤렌스키가 지난 그 1년만 보더라도 계속 일단 작년 가을에 공세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이후로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획기적인 전황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약간 염전 분위기 내지는 전쟁이 이렇게 참혹하게 네. 우리의 어떤 그 피해가 막심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전쟁을 가장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식의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패배주의적인 어떤 분위기도 많이 확산됐던 것이 네. 사실이거든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여론조사에서도 영토를 내주더라도 우리가 그 평화를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네. 이런 식의 그 여론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그 쪽에 의사를 밝히는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불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기를 올려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그 공세를 펴지 못하고 수세에 몰려왔었는데 오히려 러시아 본토를 공격함으로써 네. 적을 놀라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아직 밀리지 않는다. 예, 이런 걸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의 어떤 뭐랄까요 그 실상을 알려주면서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여론 반전 또한 반면에 반대편으로 러시아의 여론 반전을 그 획책 내지는 네. 아마 그 시도했을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또 하나가 그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체면이 구겼죠. 그렇죠. 예. 네. 이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쌓여질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외국에게 침략당해 본 영토를 뺏겨본 경험이 네.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역사에서 적국의 군대에게 영토를 빼앗긴 어떤 그런 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네. 어떤 그런 치욕을 맛보기도 했고요. 네. 또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 여론, 특히 서방 언론, 그 중에서도 미국 언론 쪽에 미국의 분위기에 어떤 충격을 가하고자, 임팩트를 가하고자 이런 그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대선이 치열하게 네. 그 벌어지고 있고 불과 그 몇 달 뒤면 그 선거가 치러지게 될 텐데요. 사실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모든 패를 지금 그 미국 민주당 그 카멀라 해리스한테 후보에게. 건 상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 그 우크라이나가 도와주는데 그 아무런 그 효용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가 미국 내에 팽배해 있는 것인데 네.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공세를 취해서 러시아를 궁지에 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미국에서 불러일으키면 해리스에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로 그 해는 되지 않거든요. 헛돈 쓰는 거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우크라이나 지원 그럼으로써 러시아의 어떤 그 팽창을 막겠다는 이 기본적인 그 구도 내지는 노선이 옳았다. 그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을 물려받은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미국 그 대선판에 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게 있죠. 그때 트럼프 후보에게 불리하게 될 네. 것이고 이런 점까지 고려하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이 전쟁을 닫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뭐 숨기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저번 그 바이든 후보와의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토론에서 그 밝힌 바에 따르면 반드시 협상의 장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은 못 이기는 채하고 나올 것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그 입장에 처하겠죠. 네. 아무래도 협상의 장이 앉는 순간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고 지금 돈바스와 그 루안스크 지역을 지금 뺏긴 상태인데 네. 이것을 그 돌려주지 않는다면 협상의 장에 안 나가겠다는 입장이 바로 사실상 전쟁에 패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당연히 절반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그 트럼프 후보는 그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네. 협상의 장에 나오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무기도 안 주고 자금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젤렌스키 후보가 어쩔 수 없이 후보가 아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네.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의 장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뭐 과정이 상당히 그 복잡하고 지난하고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매조지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크죠.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네. 이 지도 그 지금 말씀하신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교전이 예.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지도에서 동부 쪽에서 러시아군이 지금 어디까지 점령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한번 그러면 다음 지도를 네, 또 제가 네.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여기 그 파란색으로 빗금 쳐진 부분이 바로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다 내지는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보통 그 제가 그 8월 19일자 미국 전쟁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를 인용해 봤는데요. 상당히 지금은 그 진격 속도가 느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군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내지 점령하고 있는 네. 그 러시아 영토인데, 크게 보면은 제가 그 같은 지도에 있는 것을 확대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검은색 네모 안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간 지역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 처리된 부분이 원래는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러시아군에게 네. 점령당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선이 바로 이 도네츠크 요쪽 부근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전선이 구축되고 있었고 이 그 쿠르스크 지역 방면에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그 정예 병력이 사실은 다 이쪽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네. 여기를 뺏기게 되면 이제 상당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요새화된 방어 지역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여기를 만약에 뚫리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토레츠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토레츠크란 곳이 모든 그 물류, 그러니까 이 병창과 보급의 직결지입니다. 여기를 뺏기게 되면은 보급이 상당히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네. 위기에 처하게 되고, 당연히 또 여기가 만약에 그 방어의 요새화 진지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쉽게 말하면 방어 진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뚫려가지고 제2의 도시, 가장 중요하게는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그 키이브까지. 키이우까지 위험해질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기습 공격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주된 전선은 바로 여기 동쪽에 도네츠크 지역이었다. 또 제가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져서 요 쿠르스크 지역으로 치고 들어갈 때는 또 한 가지 그 목표가 군사적인 목표일 텐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전선이 도네츠크에 몰려 있는 러시아군의 정예 병력을 네. 이쪽으로 빼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쪽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켜내려면 이쪽에 있는 러시아군이 약화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선을 노려서 그쪽 지역에 충격을 줌으로써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가 지금 당한다는 것이 네. 워낙 극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치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쪽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병력을 빼돌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그런 것을 우크라이나군 수뇌부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리고 이런 승부수를 던졌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했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이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승부수가 먹혀서 러시아군의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방어 병력, 정예 병력이 상당수가 이쪽으로 이전 배치되었다라고 해서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도했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예측과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이 도네츠크에서 병력이 이전 배치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 하르키우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전선이 있는데 네. 이게 새로 이루어진 전선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러시아군의 병력이 이전 배치되었다. 이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일단 물리적으로 가깝네요. 예, 거기 가깝기도, 병력이 이동하기가 더 하고요. 쉬울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군 수뇌부가 목적한 바는 도네츠크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의 이전 배치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이고요. 주력군을 좀 빼 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것이 있다. 안 된 네. 상황이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 세계 네. 여론을 다시 우크라이나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군사적인 목적을 이뤘는가를 따져본다면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란 바에 훨씬 못 미치는 전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벌지 전투 이야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전황이 밀리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네. 일단 러시아군이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이 허둥댄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생각 밖으로 이 우크라이나군의 기세가 아주 세차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지한 면적이란 것이 과연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네. 이런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걸 하나 장악하면 모르지만. 예. 그렇죠? 네. 또한 러시아군의 대처가 느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군이 짜놓은 원래 계획을 바꾸든지 수정하든지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기세로 도네츠크 전선을 밀어붙여서 그 전까지 우크라이나군의 정예도 이쪽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고전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이쪽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할 때 이쪽 지역에 있는 방어의 정예 병력을 빼돌린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 10,000명 내지 20,000명 정도를 빼서 이쪽 지역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가를 올렸는데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허술해진 것이죠. 그것을 노리고 러시아군이 더 강력한 기세로 지금 서진을 하고 있어서 이 서진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전환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군이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러시아를 보통 우리가 곰에 비유하는데 곰처럼 우직하게 움직이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더 강한 강도로 압박하고 있다고 네.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전쟁사 전공하셨으니까 예. 이 전쟁을 2차전 당시에 예. 독일군과 이제 러독
그때 이제 러시아군, 소련이죠. 그때는 소련군이죠. 예, 독일이겠죠. 당시 2차 대전 말기에 벌지 전투와 비슷하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벌써 이제 보름이 됐는데 네. 그때 우크라이나군이 전격적으로 러시아 본토 영토에 들어가서 전과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이제 놀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정말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승부수인지 무리수인지는 결국 결과가 보여줄 겁니다. 네.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전선에서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시간은 뭐 조금 더 지연할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세를 뒤바꾸지 못하고 결국 전쟁에 패전할지 모른다거나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보여요. 그런 면에서 뭐 패전을 하게 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일찍 하거나 늦게 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파격적으로 또 다른 승부수를 던져서 전황을 뒤집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군과 정면 대결하고 있는 특히 이제 주력이 몰려 있는 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10,000명 내지 네. 20,000명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정예 병력을 돌려서 이쪽 지역,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을 확대해서 전황을 바꿔보겠다. 러시아군의 전쟁 계획을 어그러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이 승부수가 통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계획대로 돼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의 여론을 또 모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좀 성과를 거뒀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급이겠죠. 그리고 10,000명이나 20,000명 정도의 정예 병력이라고 하지만 이 정예 병력을 가지고 더 넓은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힘에 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점령한 영토가 꽤 되는데 이쪽 지역을 지탱하려고 하면 또 그만큼 보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과연 이 보급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쭉쭉쭉쭉 치고 나가서 어느 마을을 점령한 다음에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충분히 가능했는데 네. 러시아군이 반격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대처를 해올 때 그에 합당하게 맞서려면은 또한 계속 무기와 식량과 탄약을 보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게 승부수냐 무리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갈림길에서 제 머리에 떠오른 과거의 전투가 바로 그게 제2차 발지 전투군요. 세계대전 때의 발지 전투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2차 세계대전사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은 이게 다 들어본 이름이겠지만, 그러니까 제 연령대의 사람들은 아마 발지 대전투라는 영화를 네, 기억하실 네,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로 아마 그 전투를 기억할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라고 할까요? 뭐 20대, 30대 특히 남성들은 밴드 오브 브러더스라고 하는 옛날 얼마 전에 나왔던 시리즈 아닙니까? 예, 시리즈입니다. 네. 텔레비전 시리즈여서 미군 부대원들이 훈련받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노르망디에 1944년 6월에 투입되어서 독일군과 싸우면서 독일 본토까지 들어가는 어떤 그 과정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감 있고 박진감 넘치게 묘사했던 그런 드라마였었는데요. 네. 거기에 한 3분의 2쯤 진행이 됐을 때 바로 이 전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바스토뉴 공세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이 아르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발지 전투, 그다음에 아르덴 공방전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바스토뉴 공세 이런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당시 국가로 따지면 어느 나라 땅입니까? 자, 그다음에 제가 한번 네. 그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1944년, 1945년 유럽의 네. 지도 읽고 전황도일 텐데요. 이쪽 가운데가 이제 독일이겠죠. 그 당시는 나치 독일이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소련이 있고 소련을 치고 들어갔다가 1942년부터 이제 수세에 몰려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기가 바로 이제 쿠르스크 여기가 보이죠. 밑에 키이브가 있네요. 예, 여기가 있고 이때 이제 스탈린그라드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겪고 나서 전세를 만회해 보기 위해서 쿠르스크를 나치 독일이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1944년, 1945년 겨울쯤에는 여기 폴란드 이쪽까지 소련군이 와 있었고요. 반면에 그 전까지 그 유럽 본토에는 영국군과 그 미국군이 상륙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공중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영국과 미국군의 그 비행기 폭격기 부대가 네. 이 점령지라든지 독일 본토를 공격하는 형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스탈린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제발 좀 영국 미국군 당신들이 유럽 본토에 상륙을 해서 제2전선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2전선이 1944년 6월에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노르망디였죠. 그래서 여기에 상륙한 영미군이 또 처음엔 고전을 했지만 쭉쭉쭉쭉 밀고 나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때가 요 배틀 오브 벌지, 오브 더 벌지라고 하는 부위인데 여기가 그 지역으로는 이제 벨기에 그 하단이고요. 프랑스와 그 벨기에가 그 접경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그 아르덴이라고 하는 숲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그 숲이 울창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독일군이 이 영국군과 미국군에게 상당히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제공권을 뺏겼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그 폭격이라든지 그 전투기 공격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상당히 불리했거든요. 근데 이 겨울이 되니까 악천후가 심해져서요. 그러니까 일단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흐리니까 이 영국과 미국군이 가지고 있는 제공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날씨가 흐리고 눈이 오는 날에는 영국군, 미국군이 그 비행기로 공격을 못할 테니 그런 기회를 노려서 반격을 가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이제 높게 보면은 더 크게 보자면은 소련군의 어떤 공세가 너무너무 이게 막강하고 세차서 여기를 막아내는 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황을 돌리는 것이 어려워 보였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소련에게 독일을 빼앗기겠다 했을 때 그러면 또 다른 승부수를 던져서 전황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그 주력 부대가 정예 부대가 다 이 소련과 싸우는 동부전선에 몰려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은 그 독일이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비행기, 전차, 장갑차, 대포, 그다음에 정예병력을 다 모아서 이쪽으로 투입합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그때 그 독일 장군들 그래서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이 전투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한 것의 결과가 발디 대전투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수세에서 느끼는 위기감 때문에 한번 획기적으로 전황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런 승부수를 던져야지 우리가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마인드가 사실은 1944년에 독일의 어떤 전쟁 수뇌부와 일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군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허덕이던 독일군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승부수를 던질까? 소련군보다 전력이 약한 영국군과 미국군이 있는 서부전선을 노리자. 그리고 서부전선에 있는 영국군과 미국군의 가장 큰 강점이자 우세한 점이 바로 제공권인데 이 제공권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겨울에 한번 승부수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모든 정예병력을 그리고 가용한 무기들을 다 돌려서 이쪽으로 투입합니다. 이때가 바로 1944년 12월 중순에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밴드 오브 브로더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미국군들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맺으면 되나 보다. 근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우리가 잠시 진격을 멈추고 좀 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독일이 역공을 취해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정말로 강력한 독일군이 이쪽 서쪽 지역을 들이치면서 영국군과 미국군이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많은 부분을 뺏기기도 했고요. 그런 상태. 그래서 히틀러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 소련군보다 약한 영국군과 미국군을 들이쳐서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이 해안가까지 가서 그쪽에 있는 항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항구를 차지하게 되면 영국군과 미국군의 보급이 이제 끊기면서 이쪽 지역을 최소한 독일에게 유리하게, 그다음에 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영국군과 미국군을 완전히 그 뭐랄까 궁지에 몰아넣어서 이쪽 지역에서 승기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력을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한쪽이 정리가 됐으니까 또 다른 쪽과 싸울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소련군의 진격을 막아내서 네. 승리는 못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전쟁을 독일 본토 안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보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히틀러가 당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쟁을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자라고 해서 그 승부수로 이 벌지 대전투를 계획했고 실제로 초기에는 상당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 장군들이 이건 너무너무 큰 모험이다.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전력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쟁의 이 벌지대전투의 그 수행에 반대를 했었는데 히틀러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밀어붙여서 이 벌지대전투를 시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전투 초반에는 히틀러의 의도대로 영미군이 상당히 위기에 몰리면서 네. 독일군이 아주 강력한 기세로 이쪽 서쪽으로 치고 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서부 전선이 더 약하다고 생각했었나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 노르망디 한 뒤에 미군이 이제 제공권 갖고 있고 예. 미군의 어떤 그 패튼이나 이런 그 대전차 부대 뭐 예, 이런 예. 상당히 서부 전선이 세지 않았나요? 예. 소련군이 더 셌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물론 영국과 미국군이 뭐 강력한 부대긴 한데 이 소련군에 비해서는 일단 병력 수가 훨씬 소련군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소련군은 초기에 고생을 했지만 그 험한 그 전투를 2, 3년 치러오면서 네. 엄청난 실전 경험을 쌓은 데 반해서 영국군과 미국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식의 대규모 지상전을 그전까지 펼치지 못했던 상태였고 네. 미국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군이 사실 소규모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팽창을 해서 이제 부대를 만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소규모 군대였다가 대규모 군대로 갔을 때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북아프리카에서 롬멜 장군과 네. 싸울 때 그리고 그 이탈리아에서 또 싸울 때 상당히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라든지 어떤 그 군사력에 비해서 고전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게 실전 경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미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쳐서 프랑스까지 들어왔을 때는 미군도 나름대로 이제 단련이 되고 실전 경험을 쌓는 상당히 강력한 군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소련군에 비해서는 좀 실전 경험도 모자르고 네.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일단 생각해 보니까 말씀대로 전력 수가 예, 군인 예. 수가 동부전선은 뭐 소련군이 아무리 많이 당시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맞습니다. 예.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전력 수에서 일단 소련군이 우위였겠군요. 훨씬 더. 예. 네. 그리고 뭐 그 소련군 같은 경우는 어떤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서 자기네 그 영토에 쳐들어와서 엄청난 만행을 그렇죠. 저질렀던 독일군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란 것이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황을 동부전선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군대였고 그다음에 전투에 임하는 소련군의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에 독일은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고요. 사실 독일군의 정예 병력의 거의 대부분이 이 동부전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정예 병력을 집중해 놓고도 사실은 전황을 뒤집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근데 승부수가 결국은 1944년, 1945년에는 무리수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신을 차린 영국과 미국군이 다시 강력한 그 기세로 반격을 가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모든 그 물자와 병력을 탈탈 털어서 서쪽에 돌렸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결국 물량 면에서 영국군과 미국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드라마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미국군도 못지않은 어떤 투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전진을 막아냈고 그 다음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보급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유리한 상태에서 독일군에게 오히려 더 역공을 가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정예 병력과 물자가 소진돼 버리죠. 그래서 이 정예 병력이 없는 상태니까 소련군은 더 빠른 기세로 동쪽으로 독일 본토로 진격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서쪽으로 서쪽으로 진격을 했고요. 네, 네. 이 영국군과 미국군도 처음에는 고전을 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독일의 공세를 막아내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한 더 강력한 기세로 동쪽으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베를린이 무너지는군요. 예, 그래서 요 그 바스토뉴 공세 내지는 벌리 대전투에서 그 히틀러가 썼던 승부수가 결국 통하지 않고 무리수가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가용한 병력과 물자가 소진되면서 네.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이 독일이 공세를 역공을 펼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제 쪼그라들면서 계속 밀리고서 왼쪽 오른쪽에 그러니까 서쪽 동쪽에서 계속 이제 치고 들어오겠군요. 예, 그랬죠. 네. 그러다가 베를린 함락되고 예. 1945년 1945년 4월에 4월인가요? 5월인가 히틀러가 죽죠. 예, 베를린이 그 함락당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독일군이 이제 패전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히틀러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치 독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전황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싶어서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마인드셋이 사실은 그 벌지 대전투를 계획하는 히틀러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히틀러의 승부수가 통했다고 하면 2차 세계대전의 결말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달랐을 네.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승부수를 던졌고 이 승부수가 만약에 통한다고 하면은 그 러시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쟁 계획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최소한 푸틴 대통령이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전쟁이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예. 쿠르스크 지역을 쭉쭉 밀어서 지금 한 30-40km 정도 올라왔다면 예. 뭐 우리로 따지면 뭐 한 잠실에서 김포 초입까지나 지금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 예. 저 큰 땅에서 근데 더 밀어붙인다면 예. 병참이나 보급을 예.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또 그 러시아 땅이잖아요. 예. 사실상 더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질 때 네. 당연히 그 승부수를 던지면서 그 뭐랄까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서방과 미국의 지원을 더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것이었죠. 사실 그 전까지 전황이 불리하면서 그 미국과 서방의 그 우크라이나 지원이 사실 좀 그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그 주의를 환기하고 그쪽 그 우리가 오히려 그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네. 도움만 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공격할 때 계속 제지를 해왔는데 그런 제지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공격의 자유를 준다면 우리 자신 있게 공격을 해서 전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또 일정 정도 성공한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노렸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가장 그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도네츠크, 돈바스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의 주력을 네. 그쪽으로 빼돌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안 통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그 군의 생각대로 내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생각대로 러시아가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면 푸틴 대통령의 그 행보에 말과 좀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한창 그 우크라이나 군이 그 쿠르스크로 밀어붙일 때
푸틴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인가요? 그죠? 카프카즈 쪽을 국빈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위기의 상황이고 이렇게 뚫려가지고 정말로 전황이 어그러진다는 어떤 네. 상황이었으면 그 푸틴 대통령이 그 한가롭게 외국에 국빈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네.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원래 일정대로 그 해외 순방 내지는 일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돈바스에 있는 주력 부대를 빼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 곰처럼 우직하게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여서 또 오히려 섣불리 이 쿠르스크 지역에 그 대처를 한다든지 병력을 빼돌리게 되면 이건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우크라이나군의 그 계획에 놀아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돈바스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이 빠진 상태에서 방어가 약해졌으니 그쪽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오히려 승기를 여기서 갖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예. 과거에 히틀러가 만약에 벌지 전투에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다면 예. 그때 이미 44년 후반기에는 이미 이제 여기저기 전선에서 다 무너지고 있을 텐데 예. 협상해서 정전하고 완전 패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요? 글쎄 만약에 역사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 발지 대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면요. 승리까지는 아니 벌지 전투를 하지 않고 예. 참모들이 굉장히 그 벌지 전투에 예. 소극적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 역사도 당시에 그 장군들이 많이 히틀러의 그 장군들이 많이 반대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이가 별로 안 만약에 좋았죠. 그때 하지 않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44년 여름쯤에 야, 더 이상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 우리 전쟁은 졌다라고 히틀러가 패배를 인정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전쟁 협상이 됐을까요? 완전히 사실은 벌지 대전투 이전에 몇 달 전에 아시겠지만 옛날 발키리라는 영화가 있듯이 그 독일 군부의 일부 세력이 히틀러를 폭탄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폭살 음모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히틀러가 남아있는 이상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독일 본토를 보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실행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히틀러로서는 천운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 목숨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잡듯이 반대 세력을 다 잡아가지고 처리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저항 세력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벌지 대전투가 실패로 끝났을 때 히틀러가 제거되지 않았으면 다른 어떤 전쟁 지도자라든지 전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협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히틀러의 몰락은 분명한 사실인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히틀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이후에 독일을 지휘했을 경우에 협상이 독일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히틀러의 독일이나 누구누구의 독일이나 사실은 이 복수심에 불타는 소련은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게 정말로 그냥 어떤 추측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히틀러는 뭐 연합군에 죽지 않았으면 내부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겠군요. 전쟁이 계속 장기화됩니다. 푸틴 생각은 뭡니까? 푸틴 생각은 뭐 당연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러시아 역량도 벗어날 것이고 또 만약에 지금 돈바스와 이 루안스크 정도를 차지해 있는 것을 그나마 미국과 아니면 서방 국가들이 뭐 인정해 준다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더더 전선을 확대해서 키이우를 점령한다든지 더 이상 넘어오게 된다면은 사실은 미국과 나토로서도 오히려 미국과 나토가 더 위기를 느끼면서 가만 있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절한 어떤 선을 상정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확보한다. 그리고 인정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세를 취하려면은 조금 더 정가를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지금의
그 점령지를 더 그 늘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그 젤렌스키라든지 그 다음에 있을 우크라이나 행정부와 협상을 할 때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 전설을 더 밀어붙일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죠. 전번에 출연하여 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푸틴에 대한 시각이라는 게 사실은 서구 언론에 의한 예. 그죠? 그 서구 언론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 의한 예. 푸틴인데 예.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예, 사실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예. 러시아 사람들 우리가 알 때는 그냥 러시아의 신흥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신흥국의 그냥 흔한 독재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 네. 그 사실은 그 1917년에 그 제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 제국이 패전하면서 결국 그 패전의 여파 속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네. 러시아 혁명으로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비에트 연방이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함께 세계를 놓고 패권을 놓고 다투는 어떤 네. 그런 초거대 열강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 소련의 그 지도자들은요. 엄청난 어떤 그 뭐랄까요 위기 의식 내지는 그 자기네들이 그 힘에서 열세다 미국에게 현격히 열세란 어떤 그런 위기의식과 공포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소련이 강력해 보여도 속으로는 상당히 위축돼 있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의 공격에 우리는 항상 노출돼 있다. 여기서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니까 이 냉전 시대에도 소련은 팽창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존이 목적이었던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 미국 냉전 시대에도 이미 소련 지도부는 자신들이 공격하기보다는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공포식에 사로잡혀서 그 수십 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으로 대신한 다음에도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에 그 푸틴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옐친 시대의 그 혼란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 예전에 어떤 상황이 힘을 되찾은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에게 우리는 현격하게 힘의 열세에 있다. 그러면 그나마 그것을 중립화하는 어떤 뭐랄까 그것을 그 좀 열세를 막아주는 것이 핵전력의 균형 네. 정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인 미국과 그 유럽 연합 국가들이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를 공격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적인 경험,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때부터 있었던 서방의 침탈, 그리고 냉전 시대도 항상 미국에게 그 소련이 그 뭐랄까요, 그 위축되고 그 뭐랄까 몰려 있었다는 네. 어떤 그런 그 의식,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소련이 해체되고 훨씬 축소된 어떤 영토와 국력을 가지게 된 러시아로서는 서방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주도적으로 공격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작정하고 그 계획을 한다면 언제라도 우리 러시아가 침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어떤 위기의식과 공포의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나토의 동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소련의 유성국이었던 모든 그 동유럽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 나토 내지는 유럽 연합으로 넘어갔고 그나마 남아있던 국가들이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네. 그다음에 이 조지아 뭐 이런 인접국밖에 없네요. 있죠 없었는데 이쪽 지역에서 볼 때 그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에 유로마이단 혁명 내지는 시위 봉기 아니면 그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로마이단 정변으로 느껴졌을 텐데요. 그 사건 이후로 우크라이나에서 그 친러시아 세력이 완전히 도태돼 버리고 철저하게 친서방적인 정치 세력이 득세하게 되면서 계속 나토 가입, 유럽연합 가입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그 위기감을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때 그 조지아에서도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사주하는 그쪽 그 정부가 러시아군을 공격하면서
뭐 이런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 미국을 절대로 우리가 그 좌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좌시한다는 게 뭐 공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하면 우리 러시아를 상대로 침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공포의식은 제가 볼 땐 수십 년, 수백 년간에 걸친 어떤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요즘 몇 년 사이의 그 어떤 변화로서 이것을 바꾸기에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예. 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처음 앞부분에 댓글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푸틴은 그러니까 친러 지역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양보해 줄 테니까 그 땅 안 가져갈 테니까 나토 가입하지 마 그랬는데 보리스 총리가 뒤에서 싸워라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이 전쟁이 시작됐다. 이 분석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 보리스 존슨 이 분석이 맞습니까? 그때 그 2022년 네. 그 침공이 있고 나서 그 한창 그 우크라이나가 분리할 때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협상을 벌여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는 그래서 영토 그러니까 점령 당한 영토를 돌려받는 대신에 나토 가입이라든지 유럽연합 가입을 하지 않겠다 내지는 중립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협약을 맺고 우리말로 치자면 그 푸틴 대통령 도장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개전 초기에 그 한 두 달인가 뭐 지난 다음이었을 텐데요. 기억에 그때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보리스 존슨 이게 그 당시에 그 영국 총리였죠. 총리가 날아와서 우리 영국과 그리고 미국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협상 깨버려라. 그리고 전쟁을 지속해라.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때 다 또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영국과 미국이 서방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각에서 보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전쟁이고 미국과 유럽이 나토가 도와주는 전쟁이 아니고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대리전을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다. 그렇게 그 푸틴이 그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프랑스의 그 상당히 뛰어난 어떤 지식인 중에 에마뉴엘 토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쟁 초기에 그걸 지켜보고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고 한데 거기 보면은 이 전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강자인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미국보다 약자이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보다 강자인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는 약자인 주제에 미국을 상대로 지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쉽사리 끄지 않고 이게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군사적인 강자 약자의 관계와 지정학적인 약자와 강자의 관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지각판과 서방이라는 지각판이 맞부딪히는 단층선이란 겁니다. 그 단층선에서 지금 펑 터진 게 바로 전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와 서방의 일대 격돌로 되고 있는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그 군대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설명 귀에 쏙 들어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전쟁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쟁 초기에 이제 서방 세계 미국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못 버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아주 지배적이었는데 러시아 경제 너무 잘 버티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거품일 텐데요. 이 거품이 지속되는 시간을 푸틴 대통령이 얼마만큼으로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전쟁의 지속 기간 그다음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번 그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에. 그리고 승부수를 던졌고 일정한 효과도 봤지만 결국은 체급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승부수였는데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을 미국과 나토가 접기로 하고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패전으로 가면 예. 젤렌스키는 죽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 해망명을 하든지.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제 질문이 너무 앞서갔나 모르겠습니다. 김프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패전으로 끝났어요. 사실은 지금 헌법상으로 보면 그 우크라이나 헌법상으로 보면 사실은 임기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지난 네. 그 봄에 원래는 그 선거를 치러서 네. 연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이 돼서 정권이 바뀌어야 됐었는데 지금 전쟁 상황이고 계엄령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집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설령 만약에 그런 상태도 이런 상태도 사실은 불리하고 지금 푸틴 대통령은 내가 지금 젤렌스키를 만약에 협상에서 상대할 때 이것은 허수아비다. 이 사람은 정통성을 가진 어떤 우크라이나 대표로 볼 수 없다는 식으로 네. 나올 가능성이 있을 뭐 그런 상황인데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전쟁에서 가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패했을 때는 뭐 우크라이나 살 수 없든지 아니면은 냉정하게 강대국들의 이 어떤 타협에 의해서 네. 제거될 가능성이 그동안 충분히 있죠. 유럽에서 분쟁하고 있으면 예. 패전국가 지도자들 거의 다 죽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안정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예전에도 보이지 않던 또 초조함이 좀 많이 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젤렌스키의 쿠르스크 지역 침공,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유한수 교수님의 설명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